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지난 시간에는 삼국이 이제 만들어져서 초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갔는지를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그래서 전성기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전성기가 뭐예요? 전성기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내가 제일 잘 나갔을 때, 뭐 하나가 제일 잘 나갔을 때를 그거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전성기가 있어요. 그 국가가 제일 잘 나갔을 때를 그 국가의 전성기라고 하는데요. 삼국시대의 전성기의 기준이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에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삼국시대의 전성기는 바로 한강유역을 장악했을 때를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장악한 순서에 따라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순서대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세기에는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고 마지막 6세기에는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구려부터 보면요. 고구려는 지난 시간에 고국천왕까지 봤죠.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흘러서 4세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일단 이 4세기에 미천왕이 있는데 미천왕은 왕이 됐던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얘가 을불이라고 하는 애거든요. 얘 전에 봉상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봉상왕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동생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동생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얘예요. 을불이. 을불이가 자기 아빠의 원수를 갚는다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해서 얘까지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을불이가 우리 삼촌이 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해서 을불이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왕족의 신분을 완전히 다 벗어 던지고 그 불황자의 삶으로 살면서 소금을 팔러 다니고 있었어요. 소금을 파는데 하루는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금보다도 이제 귀했던 물품이라서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었지만 소금을 파는 사람의 신분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자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이런 생활을 했겠죠. 하루는 어떤 할머니 집에서 잤어요. 할머니한테 내가 돈은 없고 이 소금으로 숙박비를 대신하겠다고 드렸는데 할머니가 소금이 이제 탐이 나니까 조금만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을불이가 그것 좀 곤란합니다 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 을불이의 소금 바구니에다가 자기 신발을 숨겨요. 그리고 그 자기 지방에 자기 살고 있던 마을에 관리한테 가서 내 신발이 없어졌는데 얘 을불이가 훔쳐간 것 같아요. 얘 짐 좀 한번 파헤쳐 봐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을불이 소금 바구니에서 신발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소금도 뺏기고 그냥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봉상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치스럽고 좀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봉상왕의 재상이었던 창조리라고 하는 사람이 봉상왕을 내쫓을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모아요. 자, 근데 왕을 내쫓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앉혀야 되는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을 구심점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리에 누구를 앉힐까라고 하다가 왕족의 또 을불이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을불이를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찾는데 어떤 한 신하가 딱 저기 멀리서 딱 봐도 기품이 있어 보이고 저기에 섞여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혹시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는데 을불이가 나 죽이러 온 사람 아니야? 자기 항상 그 죽을 거에 대한 그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빠를 죽인 삼촌이 나도 죽일 거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 몰라요. 뭐 아닙니다. 나 왕족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나마 좀 평등해졌지만 옛날에는 계급별로 쓰는 단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투라든지 이런 데서 왕족의 기운이 물씬 풍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하가 을부리한테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을부리가 그제서야 사람을 이제 믿고 같이 따라가서 봉상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천왕인데요. 이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업적을 하나 세워요. 이 옛날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한사군 중에 하나가 남랑군인데 남랑군이 지금 어디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냐면 지금 평양 있죠. 그 북한의 평양 그쯤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추측을 하는데 거기서 떡하니 버티고 있어가지고 얘를 좀 내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얘를 내쫓아야지 고구려가 한반도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한반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랑군을 내쫓기 위해서 뭐부터 공격을 하냐? 서안평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해요. 이 서안평은 낭랑이 그 한반도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남랑군은 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왕조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요 한 왕조로부터 물자도 조달을 받고 여러 가지 통신이 이제 요 한 왕조로부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서안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안평을 공격을 한 다음에 남랑을 공격을 해서 남랑을 축출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내에서 한 4분을 완전히 몰아냈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한반도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서 미천왕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 미천왕이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 고구려가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으나 미천왕 다음에 아들이 고국원왕인데 이 고국원왕이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이게 왜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에 고구려 옆에는 그 5호 16국이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세운 막 16개의 막 국가들이 막 이렇게 산재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라고 하는 국가인데요. 이 전현이 전년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전년이라고 하는 선비족이 세운 국가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영토 확장을 하다가 고구려랑 부딪힐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이 선비족이 지금 쳐들어올 것 같은데 미리 군대를 보내서 좀 막아야겠다라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북쪽 길로 올 것이냐 남쪽 길로 올 것이냐를 두고서 이제 회의를 하죠. 북쪽 길은 좀 길이 넓어요. 남쪽 길은 길이 좁아요. 그래서 어디로 얘네가 쳐들어올까? 라고 해서 고구려 내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얘네가 그래도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대군을 이끌고 오지 않을까? 좀 군대를 많이 이끌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북쪽 길로 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미리 군대를 갖다 놨죠. 근데 얘네가 허를 찔렀어요. 선비족이 이 남쪽 길을 택해서 남쪽 길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도 그 당시 이제 기록에 환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도성까지 쭉 밀고 들어와서 고국 원왕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 왕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현의 그 왕이었던 모용왕이 거기를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왕 빨리 와 그냥 와서 항복해 이러고 딱 지키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고국 원왕은 어디로 갔는지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용왕이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얘네는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물자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긴 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면 근데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국원왕의 아빠였던 미천왕의 시체 있죠. 미천왕의 시신을 들고 같이 가버려요. 거기다가 그 고국원왕의 엄마 부인까지 납치해서 같이 가요. 그러자 그제서야 이제 고국원왕이 항복하러 와요. 그래서 선비족에게 항복을 해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북쪽으로는 더 이상 이제 영토 확장이 어렵게 된 거예요. 이제 어디로 이제 그러면 영토 확장을 해야 되냐 봤더니 남쪽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이따가 볼 건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하필 거기를 떡하니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평양성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요 고국원왕이.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덧나가지고
그 병이 심해져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그렇게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고구려는 왕이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력도 외부적으로 국력도 완전히 이제 낮아지게 되고 내부에서도 동요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백제한테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맞서 싸워야 돼. 복수를 해야 돼. 복수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등장한 왕이 소수리왕인데요. 소수리왕이 백제를 공격은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공격이 잘 안 먹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좀 내부 체제를 좀 다져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합니다. 이거 시험 단골이에요. 율령반포, 불교 수용, 불교 공인이요. 공인, 불교 공인, 그리고 퇴학 설치. 자, 율령반포부터 볼게요. 율령은 법이라고 했어요. 행정법, 형법을 이야기를 해서 이 율령을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조금 더 안정시키고 체계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불교를 공인을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왕즉불 사상이라고 해서 왕이 부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강화해서 좀 왕권을 안정시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의 고등 종교 사상이거든요. 조금 더 그 민간 신앙보다는 좀 더 발전된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인을 했고, 태학은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유학을 가르쳐요. 유학은 왕에게 충성하는 걸 가르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충성하는 신하들을 막 이제 만들어가지고 왕권을 강화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했던 게 바로 소수리 왕입니다. 소수리 왕이 이렇게 발판을 잘 마련을 해서 그제서야 드디어 고구려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비슷한 시기에 그럼 백제엔 누가 있었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고구건왕하고 싸웠던 왕이 누구냐? 근초고왕이에요. 자, 이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맞이를 했냐? 아까 전성기의 그 기준이 한강유역 장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백제는 이미 나라 자체를 한강유역에다가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성기를 맞이할 그 기준이 충분히 되었던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막 백제 내부에서 왕위 다툼을 두고서 이렇게 파가 나눠져서 싸웠다라고 전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초고 왕은 그거를 이제 딱 완전히 마무리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왕위 계승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안정적으로 대외 정책이라든지 대내 정책을 할 수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근초고 왕인데 근초고 왕은 백제의 최대 영토를 달성을 해요. 아까 고구건왕이랑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함경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을 했고요. 근초고왕 하면은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나라라고, 지금 일본인데 그 외라고 불러서 야마토 정권을 한자로 하면 외거든요. 그래서 외에다가 칠지도를 하사를 했다. 요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초고 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세기에 그러면 신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얘네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신라는 뭘 했을까요? 이 당시에 신라는 굉장히 그 한쪽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산이나 이런 걸로 막혀 있어가지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체제를 정비를 해나가는데요. 이때 있었던 게 뇌물만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박혁거세가 왕이라는 칭호를 안 쓰고 거서관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도 아직은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사용하지 않고 거서관 다음이 차차홍이고요. 차차홍 다음이 이사금, 이사금 다음이 마립간, 그리고 나서 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립간인데 이 뇌물 마립간 때부터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거든요. 이 근초고왕 때 맞아, 이 얘기를 안 했네. 부자 상속이 확립이 돼요. 근데 이 뇌물 마립간 이때까지는 신라는
박씨, 김씨, 석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었어요. 박석김, 뭐 그 순서대로 뭐 이번엔 박씨니까 다음에 김씨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이 박석김 세 성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뇌물 마리칸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의 세습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세기로 넘어가면요. 자, 5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때 등장한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자기 선왕들이 이제 체제를 잘 정비를 해놨어요. 대내적으로 그 국가 체제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이걸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정복 활동을 넓혀갈 수가 있었어요. 광개토대왕은 주로 어디로 이제 영토를 확장했냐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거란, 숙신, 그리고 후연 막 이런 데를 공격을 해요. 뭐 후연, 숙신, 부역 이런 데를 공격을 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막 이렇게 확장을 해나갔고요.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광개토대왕 능비예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능비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이 더 이 영토를 넓히려고 했지만 계속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성할 날이 없었겠죠. 그래서 조금 일찍 죽어요. 30대에 사망을 하게 되고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장수왕은 이름에서도 딱 보여지지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우리가 97세까지 이제 살았고요. 왕만 거의 한 80년을 했던 왕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왕을 하고 그리고 오래 살았고 그래서 장수왕의 아들이었던 조단은 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아빠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장수왕인데요. 장수왕은 아빠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는데 장수왕은 밑으로 영토를 넓혀요. 그래서 밑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얘네 수도가 저쪽 위쪽에 있거든요. 국내성의 수도가 있어요. 국내성 천도는 사실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삼국사기 기록에는 유리왕 때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록에 따라 또 달라요. 산상왕 때 옮겼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해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국내성이 이제 있는데 국내성은 저기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의 국경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게 이제 국내성인데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면 한반도 안으로 수도를 좀 옮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하고 신라 입장에서는 쟤네 왜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우리끼리 연합하자 해서 나제 동맹을 맺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평양 천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드디어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백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제는 원래 한강유역은 백제의 수도였어요. 근데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장악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백제의 계로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계로왕하고 장수왕하고 한판 붙었는데 계로왕이 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계로왕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백제는 문중왕 때 수도를 옮겨요. 두 번째 수도였던 웅진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이 웅진은 현재 충남 공주 지역이고요. 원래 천도는 왕권이 강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도를 뺏기고 피난식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백제의 왕권이 완전 바닥이 쳐져 있었어요. 그 와중에 동서왕이 웅진 시기 왕 중 한 명인데 동서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신라랑 동맹을 맺어요. 근데 어떤 동맹이냐? 결혼 동맹입니다. 그래서 신라
그 이찬 비지의 딸과 동성왕이 결혼을 해서 외척 세력을 외부에다가 둬가지고 이제 왕권을 좀 강화하려고 했던 그 왕이었고요. 이 시기에 신라는 누가 있었냐? 지증왕이 있었습니다. 얘는 말일까? 얘는 왕. 자, 보이시죠? 이때부터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국호를 신라로 정했어요. 나라 이름을 이때 정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이전에도 신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라만 사용했던 게 아니고 뭐 사로국, 서라벌 이렇게 신라의 다양한 호칭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는데 사실 나라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면 뭔가 나라로서의 그런 모습이 딱 쓸까요? 안 쓰죠. 그래서 지증왕은 왕권 강화와 국력 강화를 위해서 신라라고 하는 그 국호를 딱 아예 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증왕 때는 무엇을 했냐면요. 우경을 장려했다고 해요. 우경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깊게 밭을 갈아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게 해서 백성들이 좀 살기 좋게 했던 거고요. 순장을 금지했다고 해요. 순장은 부여했을 때 설명을 했는데 이 직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모시던 노비 그리고 후궁들을 같이 생매장시키는 걸 순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애먼 사람이 죽고 뭐 생명의 존중 이런 것도 있겠지만 노동력이 그냥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장려해서 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경도 장려하고 순장도 금지하는 이런 정책들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산국을 점령합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울릉도가 이제 신라의 땅으로 들어왔고요. 우산국 점령하면서 그 옆에 있던 조그마한 섬 우산도도 같이 점령을 했는데 이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독도가 바로 우리나라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6세기로 가면 6세기는 누가 전성기라고 했어요? 신라가 전성기라고 했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왜 어떻게 차지를 하게 되었을까를 볼게요. 장수왕 이후에 막 엄청나게 좀 국력이 넓어질 줄 알았어요. 국력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땅을 넓혀갈 줄 알았는데 이 이후에 왕들이 좀 왕의 다툼이 좀 있었고 귀족들 간에 또 왕의 다툼 그런 분쟁이 있었다 보니까 국력이 내부적으로 좀 약해지게 돼요. 이 틈을 타서 백제하고 신라가 이제 연합을 해서 뺏은 건데 일단 6세기의 백제 먼저 볼게요. 여기서 웅진으로 천도를 한 다음에 귀족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왕권이 약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냅두면 왕권이 계속 약해지면은 국력도 같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백제왕 제 영상이 있긴 한데 이 웅진식의 왕들은 계속해서 그 귀족들한테 시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무령왕이 등장을 합니다. 무령왕이 나는 이제 귀족한테 시해당하지 않고 자연사 하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서 나는 자연사를 꼭 할 거야 라고 이제 다짐을 해요.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방에 22개의 담로, 지방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행정구역 이 22담로에다가 왕족을 보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그 지방은 귀족들이 다스리고 있어서 그 귀족이 그 지역에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힘을 키워서 왕보다도 막 더 강한 권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왕이 자꾸 시해를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지방의 22담로는 지금 정확하게 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방행정제도였을 것으로 지금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지방의 22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해서 왕족이 거길 다스리게 해서 그 지역의 귀족들의 길을 확 눌러버리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백제는 예로부터 일본과 계속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고 당시에 중국이 남조하고 북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남조에 있던 왕조 중에 하나가 양나라인데 이 양나라하고
연결을 해서 물건도 서로 주고받고 선진 문물도 주고받고 해서 국력을 좀 대외적으로 국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력을 차차 키운 백제는 성왕 때 예를 들어서 나라가 좀 더 커져요. 그래서 요 웅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이 피난 수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도가 좀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사비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 부여고요. 이 웅진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수도를 삼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꿨습니다. 나라 이름이 백제에서 남부여가 된 거예요. 백제는 예로부터 부여 계승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얘네가 지난 시간에 건국시조 하면서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온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죠. 그래서 이 백제가 처음에는 뭐 고구려 계승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사실 어떠한 중간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부여 계승 의식이 좀 강해졌고 왕족의 성씨도 부여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국호, 나라 이름까지 남부여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왕 때 남부여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거지만 이때 관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관산성이라고 하는 쪽에서 신라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사망을 해요, 성왕이. 그래가지고 이때 봐봐요. 한강유역 뺏기면서 계로왕이 이때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엄청 약해져가지고 귀족의 힘이 엄청 강해져서 계속 시해당했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왕권이 또다시 추락을 하게 되고 귀족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사건입니다. 왜 싸웠는지는 차차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에서는 6세기 무슨 일이 있었냐? 지증왕 다음 왕이 버풍왕이에요. 버풍왕은 이름에서도 좀 추측이 가능한데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 유명한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을 하는데 이차돈이 자기가 죽을 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면 불교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계시입니다. 해서 얘가 순교를 하는데 목이 잘리면서 목에서 빨간 피가 아니고 흰색 피가 막 뿜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삼국유사 기록에는 꽃비가 내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가 공인이 되게 되었어요.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불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해서 불교가 공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율령 반포하고요. 그리고 버풍왕 때는 연호를 사용해요. 연호가 뭐냐면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은 몇 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왕 즉위년부터 별명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못 들었는데 광개토 대왕도 연호를 사용해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는데 광개토 대왕이 즉위했을 때를 영락 1년, 그 다음 영락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도를 세는 거를 연호라고 해요. 그래서 버풍왕도 마찬가지로 연호를 사용을 했고요. 공복제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복제정이 뭐냐면 신하들, 관리들의 그 등급을 정해놓고 그 등급마다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위왕하고 비슷하죠. 신하들의 등급을 딱딱딱 정해놓고 옷 색깔을 정해놔서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잡혀서 딱 체계가 잡히고 안정되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될 수 있게 했던 게 바로 공복대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아들이었던 진흥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에요. 자, 전성기 기준 한강유역 장악이죠. 진흥왕 때 바로 한강유역을 모조리 다 장악을 해버려요. 어떻게 된 거냐면 신라는
변방에 있어가지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려면 고구려나 백제를 거쳐가지고 이제 계속 중국하고 무역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직접 무역을 해서 좀 더 선진물을 받아들이고 국력을 강화하고 싶어서 한강유역을 장악해서 직접 중국과 이제 교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강유역을 계속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국력이 너무 약하니까 그동안 못하다가 이 앞에 왕들이 국력을 막 이제 키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는 자기들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하고 둘이 손잡고 한강유역 치자라고 한 거죠. 백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제는 원래 한강유역은 원래 우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되찾아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한강을 차지를 하는데 둘이 같이 싸웠으니까 그 한강을 둘이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왕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신라가 한강 상류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보통 강은 하류가 좋아요. 왜냐면 하류가 땅이 비옥하고 평지고 농사도 잘 되고 이러니까 하류가 좋아요. 진흥왕은 하류까지 다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계속 스파크가 튀고 있었던 상황에서 성왕이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성왕이 진흥왕을 약간 칠 계획을 세우고 좀 기습 공격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상황에서 관산성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약간 좀 해석마다 갈리는 게 성왕이 관산성에 전투를 하러 갔다. 아니면 아들이 이제 위덕왕인데 아들이 거기 전투에 참여를 해서 거기 위로하러 갔다. 두 가지 썰이 있긴 한데 일단 관산성을 가는데 거기서 그 진흥왕의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성왕이 딱 온 걸 보고 기습 공격을 해서 성왕이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백제가 완전히 지고 한강유역을 진흥왕 때 전부 다 차지를 하게 되면서 신라가 최종 승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강유역을 전부 다 차지를 했고요.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를 완전히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해요. 전륜성왕은 불교에서 이제 인간의 뭐 운명을 바퀴를 돌리면서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왕이거든요. 그 불교에선 되게 높은 왕이에요. 자기가 전륜성왕이다라고 하면서 왕권을 강화를 했고요. 또 화랑도 있죠. 화랑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실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진흥왕 때는 화랑도를 국가적인 단체로 정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최대 영토를 달성을 하면서 신라의 최대 영토를 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의 최대 영토인 거예요. 통일신라는 고구려 백제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때보다 영토가 당연히 더 넓죠. 근데 통일신라 이전의 최대 영토를 달성을 했고 정복한 지역에다가 순수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4개의 순수비가 있고요. 또 단양 적성비라고 하는 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단양 적성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순수비는 순수하다, 퓨어하다라고 하는 그 순수가 아니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그 순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한 지역에 왕이 직접 가서 백성들을 살피고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신라의 땅이다. 그리고 내가 그 왕이다라고 하는 위엄을 보여주면서 왕권 강화에 또 이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순수를 할 때 왕만 혼자 가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삐까뻔쩍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왕의 위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 이용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전성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조금 오늘은 강의가 조금 길었죠. 그래서 다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삼국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